이혼 서류에 서명하고 내 아들 대신 살인죄를 뒤집어 써라. 그리고 네 뱃속 아이는 강가에서 알아서 처리할 것이다. 강 회장은 자백서를 탁자 위로 던졌다. 종이가 7달 된 한서연의 불룩한 배 앞까지 미끄러져 왔다. 유리창 밖에는 서울의 흰 빗줄기가 하늘을 뒤덮고 있었다. 강가 저택의 거실에는 샹들리에 불빛이 서늘할 만큼 밝게 빛나고 있었다. 서연은 고개를 숙여 첫 번째 줄을 바라보았다. 사고를 낸 사람 한서연. 사고 현장에서 도주한 사람 한서연. 양심의 가책으로 자수한 사람 한서연. 그녀는 아주 작게 웃었다. 웃겨서가 아니었다. 너무 충격을 받아 눈물이 미처 흐르지도 못했기 때문이었다. 아버님, 저 아니에요. 제가 운전한 게 아닙니다. 강 회장은 검은 가죽 의자에 앉아 있었다. 두 손은 지팡이 손잡이 위에 올려져 있었다. 그의 눈빛은 이미 가치가 없어진 물건을 바라보는 것처럼 차가웠다. 알고 있다. 그 두 글자만으로도 서연의 온몸은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는 알고 있었다. 그녀가 운전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가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 자백서가 거짓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그는 그녀에게 서명하라고 강요했다. 강 회장의 뒤에는 강민준이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그녀의 남편. 평생 그녀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던 남자. 그의 셔츠에서는 아직도 술 냄새가 배어 있었다. 하얀 셔츠 깃에는 아직 닦아내지 못한 작은 핏자국이 보였다.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그가 차로 치어 죽인 여자의 피였다. 한영호텔 지하주차장에서 민주는 술에 취해 제대로 걷지도 못하면서 운전기사의 손에서 차 열쇠를 빼앗았다. 경비원이 막으려고 했다. 하지만 그는 강그룹 회장의 외아들이었다. 아무도 그를 붙잡지 못했다. 검은 승용차는 통제력을 잃은 짐승처럼 지하주차장을 빠져나갔다. 길을 건너던 한 여성이 보닛 위로 튕겨 올라갔다. 브레이크 소리가 빗속을 찢었다. 사람들의 비명이 울려 퍼졌다. 그리고 모든 것은 피비린내와 자동차 매연 속으로 잠겨버렸다. 서연이 도착했을 때 민주는 구급차를 부르지 않았다. 피해자를 보지도 않았다. 그 여성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묻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아버지의 다리를 붙잡고 울기만 했다. 아버지, 저 좀 살려주세요. 저는 감옥에 갈 수 없습니다. 곧 본부장으로 승진해야 합니다. 서연은 빗속에서 배를 감싸 안고 서 있었다. 그녀는 강 회장이 아들에게 자수하라고 할 줄 알았다. 한 사람의 목숨 앞에서는 강가에도 아직 양심이 조금은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그저 그녀를 바라보았다. 고통도 없었다. 안타까움도 없었다. 오직 계산만 있었다. 서연, 오늘 밤 차를 운전한 사람은 너다. 서연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아니요. 저는 차 안에 없었습니다. 호텔 CCTV에 전부 찍혀 있을 겁니다. 강 회장은 입꼬리를 올렸다. CCTV 따위야 없애면 그만이다. 목격자 기억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경찰 서류도 얼마든지 다르게 쓰일 수 있다. 그리고 법은 결국 대한민국 최고의 변호사를 살 돈이 있는 사람 편을 들게 돼 있다. 서연의 뱃속 아이가 세게 발길질했다. 마치 엄마가 벼랑 끝으로 끌려가고 있다는 것을 아이도 느끼는 것 같았다. 민주는 그녀에게 기어왔다. 그는 그녀의 코트 자락을 붙잡았다. 서연아, 제발 이번 한 번만 나 좀 살려줘. 내가 감옥 가면 우리 집안 다 끝장이야. 너는 그냥 몇 년만 버텨주면 안 될까? 서연은 한때 자신의 배에 귀를 대고 아이가 처음 발길질했을 때 아이처럼 웃던 그 남자를 바라보았다.
지금 그는 그녀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사과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녀에게 대신 죽어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였다. 몇 년 만이라고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은 방금 사람을 죽였어요. 당신 아이를 배에 품은 나한테 어떻게 살인 누명을 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고작 몇 년이라고 말해요? 민주는 고개를 숙였다. 그의 눈물이 돌바닥 위로 떨어졌다.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다. 그는 그녀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었다. 곧 자신의 손에서 사라질 본부장 자리를 위해 울고 있는 것이었다. 강 회장은 지팡이 끝으로 바닥을 가볍게 두드렸다. 두 명의 경호원이 즉시 거실 문을 닫았다. 한 사람은 서연의 휴대전화를 가져갔다. 한 사람은 창문의 커튼을 닫았다. 불이 환하게 켜진 저택은 순식간에 하나의 감옥으로 변했다. 강 회장은 자백서를 그녀 쪽으로 밀었다. 강가는 살인자가 후계자가 될 수 없다. 하지만 가난한 며느리 하나는 사라질 수 있다. 그 말은 서연의 가슴을 정면으로 찔렀다. 결국 그들의 눈에 그녀는 한 번도 가족이었던 적이 없었다. 그녀는 그저 아이를 낳기 위해 들여온 가난한 여자일 뿐이었다. 그리고 필요할 때는 더러운 옷처럼 버릴 수 있었다. 서연은 두 손을 배 위에 올렸다. 저는 서명 못합니다. 제 아이를 살인자의 자식으로 태어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강 회장은 화를 내지 않았다. 그는 그저 검은 가죽 가방을 열었다. 그 안에서 병원 진료 기록 서류 한 묶음을 꺼냈다. 표지에 적힌 어머니의 이름을 보는 순간 서연의 얼굴은 곧바로 창백해졌다. 한순자, 간암 말기, 수술 일정, 내일 아침. 방이 그녀의 어깨 위로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강 회장은 서류를 그녀 앞에 밀어놓았다. 집도인은 내 사람이다. 수술실도 내 돈이다. 내일 아침 수술이 진행될지 말지. 오늘 밤 네 서명에 달려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버님, 제 어머니 살려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강 회장은 차갑게 웃었다. 너도 말 잘 듣는 며느리가 되겠다고 약속했지. 그녀는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는 눈을 피했다. 그저 한 번 눈을 피한 것만으로도 서연은 알았다. 자신이 이미 오래전에 팔렸다는 것을. 강 회장은 자백서 위에 펜을 올려놓았다. 선택해라. 서명 하나로 네 어머니 목숨을 바꿀지. 아니면 내일 아침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그녀의 시신을 받을지. 서연은 주저앉았다. 한 손으로는 배를 감쌌다. 한 손으로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만큼 탁자 끝을 움켜쥐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민준을 바라보았다. 뭐라도 말해요. 그냥 사실대로만 말하면 되잖아요. 민준은 손을 꽉 쥐었다. 그의 눈은 두려움으로 붉어졌다. 서연아, 나 감옥은 못 가. 그 말은 탁자 위의 가짜 자백서보다 더 아팠다. 그녀를 배신한 사람은 소리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그녀가 가장 구원받아야 할 순간에 침묵하기만 하면 되었다. 서연은 펜을 들었다. 펜 끝이 종이 위에서 떨렸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그녀는 조용히 벽시계를 바라보았다. 새벽 2시 17분. 그녀는 그 숫자를 기억했다. 그녀는 민준의 셔츠 깃에 묻은 핏자국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것을 눈에 새겼다. 문 가까이에 서 있는 회색 정장을 입은 변호사를 바라보았다. 그 얼굴도 기억해 두었다. 오른쪽 손목에 흉터가 있는 경호원을 바라보았다. 그 상처까지 마음속에 박아 넣었다. 오늘 밤 그들이 그녀에게 진실을 산채로 묻으라고 강요한다면 그녀는 그 진실과 함께 모든 이름을 묻을 것이다. 모든 시간, 모든 흔적.
모든 얼굴. 그녀는 끝내 이름을 적었다. 한서연. 그 세 글자가 종이 위에 떨어지자마자 강 회장은 곧바로 자백서를 거두어 갔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 그 순간부터 서연은 더 이상 강가의 며느리가 아니었다. 그녀는 돌아올 날을 기다릴 줄 아는 증인이 되었다. 그날 밤 강가의 변호사는 서연에게 진술을 외우게 했다. 그녀가 남편의 차를 운전했다. 그녀가 피해자와 다투었다. 그녀가 핸들을 통제하지 못했다. 그녀가 겁에 질려 도망쳤다. 단 몇 장의 종이 안에서 그들은 그녀를 완성된 살인자로 만들어 놓았다. 서연은 눈앞의 새까만 글자들을 바라보았다. 저는 그 여자 모릅니다. 저는 그 차도 운전한 적 없습니다. 변호사는 그녀를 보지 않았다.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진술이 앞뒤가 맞느냐입니다. 민주는 창가에 서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들었다. 다른 사람이 자기 아내의 입에 죄를 집어넣는 문장 하나하나를 들었다. 자기 아이의 엄마를 벼랑 아래로 밀어넣는 글자 하나하나를 들었다. 그런데도 그는 여전히 침묵했다. 서연은 배 위에 손을 올렸다. 그녀의 아이가 또 발길질했다. 약하게. 하지만 그녀의 목이 매게 하기에는 충분했다. 그녀는 속삭였다. 엄마가 미안해. 변호사가 고개를 들었다. 그 문장은 진술서에 없습니다. 강 회장은 그녀의 뒤에 서서 칼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처음부터 다시 읽어라. 진술서 녹음이 끝난 뒤 강 회장은 다시 흰 봉투 하나를 밀어 놓았다. 그 안에는 이혼 서류가 있었다. 양육권 포기 각서. 그리고 강가에 다시는 돌아와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서연은 종이가 구겨질 만큼 꽉 움켜쥐었다. 아니요. 그 사람 대신 죄를 뒤집어 쓰라면 그건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 아이만큼은 아무도 못 빼앗습니다. 강 회장은 고개를 기울여 그녀를 바라보았다. 아직도 네가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서연은 벌떡 일어섰다. 그녀는 강 회장 앞에서 이혼 서류를 찢었다.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차갑게 식은 방 안에 울렸다. 서연은 강 회장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제 서명이 없으면 회장님도 못하십니다. 강 회장은 웃음을 터뜨렸다. 서연아, 네 서명이 아직도 그렇게 대단한 줄 아느냐? 변호사가 다른 서류 한 묶음을 꺼냈다. 그 위에는 그녀와 똑같은 서명이 이미 있었다. 너무 똑같아서 서연 자신도 순간 굳어버렸다. 강 회장이 천천히 말했다. 네가 강가에 들어온 날부터 우리는 네가 더 이상 얌전하지 않을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다. 처음으로 서연은 감옥 때문이 아니라 두려웠다. 그들이 그녀가 미처 저항하기도 전부터 그녀의 인생 전체를 빼앗을 계획을 세워두었기 때문이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경찰서로 끌려갔다. 경찰서 앞에는 기자들이 빽빽하게 서 있었다. 카메라가 그녀를 정면으로 겨누었다. 플래시가 사람의 눈을 찢어 놓을 듯 계속 터졌다. 서연은 멈칫했다. 그녀는 곧바로 알았다. 강가는 그녀가 돌을 맞을 무대까지 준비해 두었다는 것을. 한 기자가 소리쳤다. 정말 차로 사람을 치어 죽인 겁니까? 후회하고 있습니까? 왜 재벌가 며느리가 사고 현장에서 도망쳤습니까? 서연은 고개를 숙이고 두 손으로 배를 꼭 감쌌다. 그녀는 감히 말할 수 없었다. 어머니가 아직 병원에 누워 있었기 때문이었다. 강가의 변호사가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바로 그때 검은 차 한 대가 멈췄다. 강 회장이 차에서 내렸다. 그는 가족의 명예 때문에 고통받는 아버지처럼 얼굴이 붉어진 채
군중을 가로질러 걸어왔다.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다. 그것은 그저 연기일 뿐이었다. 그는 그녀 앞에 섰다. 그리고 갑자기 아주 세게 따귀를 내리쳤다. 그녀의 뺨이 한쪽으로 돌아갔다. 피맛이 입안에 퍼졌다. 기자들이 모두 웅성거렸다. 강 회장은 그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크게 소리쳤다. 강가는 살인자 며느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녀가 임신 중이라 해도 나는 감싸지 않을 것이다. 법은 죄 지은 자를 처벌해야 한다. 서연은 배를 감싸 안고 비틀거리며 거의 넘어질 뻔했다. 아무도 그녀를 부축하지 않았다. 민주는 짙은 색 유리창 뒤 차 안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그의 그림자를 보았다. 하지만 그는 내리지 않았다. 그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엄마의 뱃속에서 떨고 있는 자기 아이를 보지 않았다. 단 한 오전 만에 뉴스는 온 한국에 퍼졌다. 강 재벌가의 살인자 며느리. 임신 중 차를 몰아 사람을 죽인 냉혈한 며느리. 가난한 여자가 높은 곳에 올라가 시댁의 명예를 망쳤다. 서연은 조사실에 앉아 복도박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제목 하나하나를 들었다. 그녀를 소름 끼치게 한 것은 욕설이 아니었다. 그녀가 한마디 말하기도 전에 온 세상의 눈빛이 이미 그들의 말을 믿어버렸다는 것이었다. 구치소에서 서연은 큰 비가 내리던 어느 밤 조산했다. 진통은 갑자기 밀려와 그녀의 배를 한 차례씩 찢었다. 그녀는 쇠창살을 붙잡고 목이 쉬도록 불렀다. 제발요, 제 아이를 살려주세요. 아무도 바로 달려오지 않았다. 그녀가 의무실로 옮겨졌을 때 죄수복 치마는 이미 피에 젖어 있었다. 곁에는 남편이 없었다. 손을 잡아줄 어머니도 없었다. 곧 태어날 아이를 위한 축하 한마디도 없었다. 그리고 마침내 작은 울음소리가 들렸다. 가늘고 연약했다. 하지만 서연을 지옥에서 끌어올린 것처럼 울게 만들었다. 제 아이예요. 제 아이예요. 잠깐만요. 아이 얼굴만 보게 해주세요. 한 간호사가 아이를 안아 올렸다. 서연은 오그라든 작은 손만 간신히 볼 수 있었다. 아이의 손목에는 신생아용 은팔찌가 채워져 있었다. 그 위에는 아이가 태어난 날이 새겨져 있었다. 그녀는 힘겹게 손을 뻗었다. 하지만 간호사는 급히 돌아섰다. 아이는 긴급 검사가 필요합니다. 서연은 겁에 질려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한 번만, 딱 한 번만 앉게 해주세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문이 쾅 닫혔다. 아이의 울음소리는 점점 작아지더니 복도 끝에서 사라졌다. 그녀가 다시 깨어났을 때 방은 무서울 만큼 조용했다. 아이의 울음소리는 없었다. 침대 옆에는 아기 침대도 없었다. 탁자 위에는 종이 한 장만 놓여 있었다. 사망진단서. 신생아 발자국도 없었다. 사진도 없었다. 완전한 이름도 없었다. 아이가 호흡부전으로 죽었다고 적힌 차가운 몇 줄뿐이었다. 서연은 그 종이를 아주 오래 바라보았다. 그러다 벌떡 일어나 텅 빈 배를 감싸 안고 울부짖었다. 내 아이 돌려줘요. 하지만 굳게 잠긴 문 밖에서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한 늙은 의사가 의무실로 들어왔다. 그는 사망 진단서를 끌어안고 있는 서연을 바라보다가 아주 오래 멈칫했다. 그의 시선은 병원 기록 코드줄에 멈췄다. 그런 다음 옆에 빈 침대를 바라보았다. 서연은 침대에서 기어 내려와 그의 옷자락을 붙잡았다. 선생님, 선생님, 제 아이 정말 죽은 거예요? 그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복도 밖에서는 교도관의 발소리가 들렸다. 늙은 의사는 몸을 숙여 그녀의 수액 주사 자리를 확인했다.
하지만 그의 손바닥 안에는 작게 접힌 종이 한 장이 있었다. 그는 몰래 그것을 서연의 손에 밀어 넣었다. 그 위에는 찢어진 병원 기록 스티커 반쪽이 있었다. 번호가 있었다. 신생아과 표시가 있었다. 하지만 사망한 아이들이 있는 구역에 속한 것은 아니었다. 서연은 고개를 들었고 입술이 심하게 떨렸다. 선생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늙은 의사는 문 쪽을 바라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낮았다. 나는 아이 시신을 못 봤습니다. 그리고 나도 이 사망 진단서에 서명한 적 없습니다. 서연의 온몸이 굳어졌다. 떠나기 전 그는 반걸음 멈춰 섰다. 세상엔 죽지 않았는데 죽은 걸로 처리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저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죠. 문이 닫혔다. 서연은 손안의 스티커 조각을 바라보았다. 아이를 잃은 그 밤 이후 처음으로 그녀는 더 이상 울부짖지 않았다. 만약 그녀의 아이가 살아있다면 강가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하나 더 지은 것이었다. 아이를 낳은 지 3달 뒤 서연은 친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소식은 병원에서 온 짧은 전화 한 통뿐이었다. 한순자님께서 새벽 3시 10분에 돌아가셨습니다. 교도관실의 전화기가 서연의 손에서 떨어졌다. 그녀의 어머니가 죽었다. 강가가 살려주겠다고 약속했던 어머니. 그녀가 자신의 인생 전체를 바쳐 수술 하나와 맞바꾼 어머니. 하지만 제때 진행된 수술은 없었다. 끝까지 남아준 실력 있는 의사도 없었다. 강 회장의 약속에서 나온 돈 한 푼도 없었다. 그들은 그녀의 서명을 가져갔다. 그녀의 자유를 가져갔다. 그녀의 아이까지 가져갔다. 그리고 그녀의 어머니를 차가운 병상 위에서 혼자 죽게 내버려 두었다. 그날 밤 서연은 죄수복 끝을 찢어 병원 기록 스티커 조각을 그 안에 숨겼다. 그리고 뭉툭한 펜 끝으로 오래된 달력 뒷면에 썼다. 나는 죽지 않는다. 그 사람이 자기 죄를 제 입으로 읽게 만들기 전까지는. 그 순간부터 서연은 더 이상 피해당한 여자일 뿐이 아니었다. 그녀는 끝까지 살아남아야 할 이유가 있는 엄마가 되었다. 감옥에서 서연은 울지 않는 법을 배웠다. 사람들은 그녀를 살인자라고 불렀다. 버림받은 재벌가 며느리라고 불렀다. 이미 텅 비어버린 그녀의 배를 보며 웃었다. 아이도 죽었지. 남편도 버렸지. 그래도 살아서 뭐 하려고.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인 채 일만 했다. 밤이 되어 모두가 잠들면 그녀는 병원 기록 스티커 조각을 꺼내 바라보았다. 그 반쪽짜리 종이는 바람 한 번에도 날아갈 만큼 작았다. 하지만 그녀에게 그것은 종이가 아니었다. 그것은 아이의 마지막 숨결이었다. 그녀는 구치소 도서관에서 오래된 법률 서적을 신청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읽어도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래도 읽었다. 그녀는 사고가 난 밤의 모든 세부 사항을 기록했다. 새벽 2시 17분. 민준의 셔츠깃에 묻은 핏자국. 회색 정장을 입은 변호사. 손목에 흉터가 있는 경호원. 그녀의 아이를 안고 간 간호사. 발자국 없는 사망 진단서. 어머니의 수술 당일 갑자기 휴가를 낸 집도에. 사고가 난 밤 이후 사라진 전속 운전기사. 각각의 이름은 하나의 끈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끈들을 하나씩 따라가기로 했다. 감옥에서 보낸 셋째 해, 서연은 첫 번째 진정서를 보냈다. 한 달 뒤 진정서는 반려되었다. 이유는 4글자뿐이었다. 근거 부족. 5째 해, 그녀는 살아가는 방식을 바꾸었다. 그녀는 더 이상 애원하지 않았다. 은행 거래 내역서를 읽는 법을 배웠다. 진짜 서명과 가짜 서명을 구별하는 법을 배웠다.
호텔 CCTV가 보관되는 절차를 배웠다. 병원 기록이 어떻게 뚜렷한 흔적을 남기지 않고 수정될 수 있는지도 배웠다. 매일 밤 그녀는 편지를 썼다. 언론사로 보냈다. 검찰청으로 보냈다. 무료 변론을 맡았던 변호사들에게 보냈다. 그 중에는 그녀가 여러 번 동그라미를 친 이름 하나가 있었다. 오현수. 재벌에 의해 조작된 판결에 대해 글을 쓴 적 있는 젊은 변호사. 그녀는 그에게 7통의 편지를 보냈다. 어느 것도 답장은 오지 않았다. 하지만 서연은 계속 썼다. 언젠가 그녀가 감옥에서 죽는다면 적어도 바깥 어딘가에는 그녀의 진실을 손에 쥐어본 사람이 있기를 바랐기 때문이었다. 7째 해 그녀의 진정서는 더 이상 눈물로 번지지 않았다. 그 안에는 시간이 있었다. 병원 기록 코드가 있었다. 진술의 모순이 있었다. 그 해의 기록 속 누구도 감히 대답하지 않았던 질문이 있었다. 만약 그녀가 운전한 사람이었다면 왜 같은 시간에 그녀에게 어머니 병원의 출입 기록이 있었는가? 만약 그녀의 아이가 죽었다면 왜 병원 기록 코드는 신생아 전원 구역에 속해 있었는가? 만약 경찰이 호텔 CCTV를 압수했다면 왜 봉인 목록에는 지하주차장 영상만 빠져 있었는가? 만약 그녀가 정말 사고 현장에서 도망쳤다면 왜 운전대의 지문은 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는가? 이번에 그녀는 애원하는 사람처럼 서명하지 않았다. 그녀는 복수를 시작하는 엄마처럼 서명했다. 늦겨울의 어느 오후 교도관이 서연의 이름을 불렀다. 편지다. 탁자 위에는 회색 봉투 하나가 있었다. 보낸 사람은 적혀 있지 않았다. 주소도 없었다. 낯선 글씨로 그녀의 이름만 적혀 있었다. 한서연. 그녀의 심장이 갑자기 세게 뛰었다. 안에는 편지가 없었다. 설명도 없었다. 작은 사진 한 장만 있었다. 사진 속에는 신생아용 은팔찌가 있었다. 팔찌 표면은 시간에 따라 낡아 있었지만 그 위에 새겨진 글자는 여전히 선명했다. 그녀의 아이가 태어난 날. 온 교도소가 그녀의 아이가 죽었다고 말했던 그날. 서연은 벌떡 일어섰다. 그녀의 눈은 사진 속 팔찌에만 못 박혔다. 그것은 그녀가 자기 아이의 손에 채워져 있는 것을 보았던 팔찌였다. 단 한 번. 간호사가 아이를 데려가기 전 그녀는 사진 뒷면을 뒤집었다. 그곳에는 짧은 문장 하나가 있었다. 사망 진단서를 믿지 마라. 서연은 사진을 가슴에 꼭 끌어안았다. 지난 12년 동안 그녀는 병원 기록 스티커 반쪽에 기대어 살아왔다. 하지만 오늘 처음으로 그녀에게 또 다른 흔적이 생겼다. 그녀의 아이는 단지 희망만이 아니었다. 그녀의 아이는 바깥 어딘가에 있었다. 아는 사람이 있었다. 본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이 진실을 그녀가 찾아낼까봐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었다. 서연이 쇠창살 뒤에서 늙어가는 동안 강가는 언론 앞에서 더욱 빛났다. 강민주는 사고 뒤떨던 사람에서 젊은 경영자가 되었다. 언론은 그를 겸손한 후계자라고 불렀다. 강그룹의 새로운 희망이라고 불렀다. 강 회장은 슬픈 얼굴로 카메라 앞에 섰다. 그는 강가에 한때 살인죄를 저지른 며느리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녀를 법에 넘겨야 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말했다. 그에게는 가족의 명예가 절대 정의보다 앞설 수 없다고 말했다. 서연은 생활실의 낡은 텔레비전으로 그 뉴스들을 보았다. 주변의 죄수들이 그녀에게 욕을 했다. 누군가는 귤 껍질을 그녀의 등에 던졌다. 들었어? 네 시아버지도 너 때문에 부끄러워하잖아. 서연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그녀는 화면 속 강 회장의 얼굴만 바라보았다. 그는 도덕을 말했다. 책임을 말했다. 사회의 신뢰를 말했다. 그 깨끗한 말
한 글자 한 글자는 죽은 사람의 피와 그녀 어머니의 눈물과 빼앗긴 아이의 울음 위에 세워져 있었다. 진실이 낡은 기록 속에 가만히 누워 있으면 그들은 그것을 영광으로 다시 써버릴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그녀가 이곳을 걸어 나간다면 그녀는 그들에게 명예를 돌려달라고 애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온 한국이 강가가 무엇을 밟고 왕좌에 올라섰는지 보게 만들 것이다. 12년 뒤 교도소 문이 열렸다. 한서연은 입소하던 날 지급받았던 낡은 코트를 입고 밖으로 걸어 나왔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짐가방 하나뿐이었다. 그 안에는 몇 건의 기록 노트, 병원 기록 스티커 반쪽, 그리고 은팔찌 사진이 있었다. 아무도 그녀를 데리러 오지 않았다. 꽃도 없었다. 가족도 없었다. 돌아갈 집도 없었다. 초겨울 바람이 그녀의 얼굴을 차갑게 스쳤다. 검은색 차 한 대가 길 건너편에 서 있었다. 중년 남자가 차에서 내려 얇은 서류철을 들고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다. 저는 오연수 변호사입니다. 서연은 그를 바라보았다. 그 이름이 그녀를 멈칫하게 했다. 제 편지 받으셨습니까? 오, 변호사는 몇 초 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더 낮게 고개를 숙였다.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강그룹 사람들이 모든 자료를 막았습니다. 저는 두려웠습니다. 저는 침묵했습니다. 서연은 그를 아주 오래 바라보았다. 사과는 필요 없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서 오신 거라면 그냥 돌아가십시오. 오 변호사는 서류철을 그녀의 손에 올려놓았다. 아닙니다. 12년 전에 빚을 갚으러 왔습니다. 그 안에는 호텔 사진, 병원 사진, 그리고 증인 명단에서 지워진 이름 하나가 있었다. 그것은 강 회장의 전속 운전기사였다. 서류에는 그 사람이 6년 전 병으로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하지만 사진 아래 오 변호사는 출국 정보 한 줄에 빨간색 동그라미를 쳐두었다. 사망 처리된 지 석 달 뒤 그 남자는 여전히 위조 여권으로 한국을 떠났다. 오 변호사는 아주 낮게 말했다. 그는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서연은 고개를 들었다. 12년 만에 그녀의 눈에 처음으로 빛이 돌았다. 나약한 희망의 빛이 아니었다. 마침내 감옥을 부술 문을 찾아낸 사람의 빛이었다. 출소한 뒤 서연은 강가로 가지 않았다. 그녀는 억울함을 호소하려고 언론 앞에 무릎 꿇지도 않았다. 그녀는 더 조용한 길을 선택했다. 외국계 투자 펀드의 서류 자문으로 일하는 것. 낮에는 계약서를 검토했다. 밤에는 12년 전의 돈줄을 따라갔다. 경찰에게 넘어간 돈, 병원으로 들어간 돈, 더러운 기사들을 산 돈, 보육원으로 넘어간 돈, 전속 운전기사의 계좌에서 사라진 돈. 사람들은 그녀를 그저 가난한 전과자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그녀의 이름이 강그룹 주식을 떨게 만드는 보고서들 뒤에 서기 시작했다는 것을. 한 달 뒤 서연은 오래된 병원 기록 코드를 따라 서울 외곽의 한 보육원에 도착했다. 마당에서는 아이 몇 명이 낡은 공으로 축구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대문 밖에 아주 오래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소년을 보았다. 12살. 마르고 키가 크고 조용했다. 소년의 손목에는 낡은 은팔찌가 채워져 있었다. 봉투 속 사진과 똑같았다. 서연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그녀의 아이. 그들이 죽었다고 말했던 아이. 이제 차가운 하늘 아래 그녀의 눈앞에 멀쩡히 살아서 있었다. 소녀는 나무 아래 혼자 앉아 낡은 법률책을 읽고 있었다. 서연은 다가갔고 떨리는 목소리를 감출 수 없었다. 너 이름이 뭐니? 소년이 고개를 들었다.
그 눈은 가슴이 아플 만큼 그녀를 닮아 있었다. 저는 지훈이에요. 서연은 목이 메었다. 그것은 그녀가 아이에게 지어주려 했던 이름이 아니었다. 그녀는 다시 물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목에 걸리는 것처럼. 누가 너를 여기로 데려왔니? 소녀는 손목에 은팔찌를 내려다보았다. 정장을 입은 어떤 남자요. 그 사람이 엄마가 저를 버렸다고 했어요. 감형을 받으려고요. 서연은 반걸음 뒤로 물러났다. 지난 12년 동안 그들은 그녀에게서 아이를 빼앗기만 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 아이의 마음속에 엄마라는 이름의 칼자국까지 박아 넣었다. 그때 다른 아이 몇 명이 달려왔다. 한 아이가 지훈의 손에 있던 책을 빼앗았다. 살인자의 아들도 법을 읽어? 지훈은 맞서 싸우지 않았다. 그는 그저 몸을 숙여 책을 주워들고 아주 조심스럽게 먼지를 털었다. 서연은 나무 뒤에 서서 심장이 으스러지는 듯 아팠다. 그녀는 달려가 아이를 안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아이를 인정하면 강가는 그녀가 고아를 이용한다고 말할 것이다. 지훈을 너무 일찍 싸움 속으로 끌어들이면 그 아이는 다시 한 번 더 상처받을 것이다. 그녀는 그저 그에게 새 법률책 한 권을 남겼다. 그 안에는 작은 종이 한 장이 끼워져 있었다. 이 세상에는 자신이 틀렸기 때문에 침묵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돌아오기 위해 증거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침묵하는 것이다. 지훈은 그 문장을 아주 오래 읽었다. 그는 그 낯선 여자가 누구인지 몰랐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날 밤 지훈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손목에서 은팔찌를 빼서 바라보았다. 그 위에 새겨진 날짜는 오래되어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선명했다. 그는 예전에 원장에게 이 팔찌에 대해 물어본 적이 있었다. 원장은 그저 사람들이 그를 보육원에 맡길 때 남겨둔 물건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기록 속 보육원 입소 날짜는 팔찌에 새겨진 날짜보다 정확히 사흘 늦었다. 그 사흘은 무엇일까? 그는 예전에는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오늘 마당에서 눈시울이 붉어진 여자를 만난 뒤 그 사흘이 마치 하나의 검은 구멍처럼 느껴졌다. 그의 진짜 이름을 삼켜버린 구멍. 그날 밤 지훈은 몰래 보육원 자료실로 내려갔다. 지훈은 장난꾸러기 아이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서류가 저절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할 만큼 법률책을 너무 많이 읽은 아이였다. 누군가, 그것도 어른들이 숨겨놓았을 뿐이었다. 낡은 철제 캐비닛 안에서 그는 누렇게 변한 아동인수 장부 한 권을 찾아냈다. 많은 페이지가 찢겨나가 있었다. 하지만 남아있는 종이 한쪽 귀퉁이에서 그는 손글씨로 적힌 문장을 보았다. 신생아 남아. 이름 없음. 인계자, 강재단 대리인. 그 아래에는 흐릿한 도장도 있었다. 강복지재단. 지훈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강그룹. 그 이름은 그가 어릴 때부터 계속 들어온 이름이었다. 기자들이 보육원에 와서 자선 활동 장면을 찍을 때마다 사람들은 늘 그를 뒤에 세워놓고 얌전히 웃으라고 했다. 결국 해마다 그에게 선물을 주러 오던 사람들이 어쩌면 그를 엄마에게서 빼앗은 바로 그 사람들일 수도 있었다. 지훈은 낡아버린 장부에서 작은 종이 조각 하나를 찢어 책 표지 안에 숨겼다. 그날 밤부터 그는 더 이상 속은 아이일 뿐이 아니었다. 그는 자기 인생의 증거를 지키는 사람이 되기 시작했다. 그의 신생아 기록을 조사하는 사람이 있다는 소식은 곧바로 강 회장의 귀에 들어갔다. 비서가 사진을 그의 앞에 놓자 그의 안색은 즉시 어두워졌다. 사진 속에는 서연이 있었다. 그녀는
서울 외곽보육원 정문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것을 찾아낸 사람처럼 안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강 회장은 사진을 집어들었다. 늙은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지난 12년 동안 그는 그녀의 이름이 신문에 나오는 것을 두려워한 적이 없었다. 감옥에 갔다 온 여자가 무슨 말을 해도 모두 거짓말로 여겨질 것이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아이는 달랐다. 만약 아이가 살아있다면, 만약 은팔찌가 아직 남아있다면, 만약 병원 기록이 파헤쳐진다면, 만약 그 아이가 스스로 의심할 줄 알게 된다면, 그의 거짓말은 더 이상 거짓말이 아니게 될 것이다. 증거가 있는 범죄가 될 것이다. 강 회장은 다시 서연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차갑게 웃었다. 먼저 그녀를 건드릴 필요는 없다. 아이가 스스로 제 엄마를 미워하게 만들어라. 다음 날 아침, 한서연이라는 이름은 다시 신문을 뒤덮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를 살인자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들은 그녀를 아이를 버린 엄마라고 불렀다. 재벌 강가를 협박하려고 아이를 찾는 척하는 전과자, 시댁에 복수하려고 고아를 이용하는 살인자 며느리, 돈 때문에 12년 만에 돌아온 냉혈한 엄마, 그리고 한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왔다. 영상 속에서 서연은 보육원 앞에 서 있었다. 영상은 그녀가 마치 한 아이의 손을 끌고 있는 것처럼 편집되어 있었다. 목소리도 더 씌워져 있었다. 나를 따라와. 그렇지 않으면 이 보육원은 곤란해질 거야. 그날 오후 서연은 보육원으로 달려갔다. 지우는 철문 뒤에 서 있었다. 아이의 얼굴은 창백했다. 그의 손에는 조작된 영상을 재생하고 있는 휴대전화가 들려 있었다. 서연은 앞으로 다가갔다. 지훈아, 내가 설명할 수 있어. 아이는 한 걸음 물러섰다. 그저 한 걸음뿐이었다. 하지만 누군가 그녀의 심장을 찢어 놓는 것 같았다. 지우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그녀를 바라보았다. 아줌마가 정말 자기 아이를 버린 엄마예요? 서연은 목이 막혔다. 그녀는 자신이 엄마라고 말하고 싶었다. 엄마는 한 번도 너를 버린 적이 없다고 말하고 싶었다. 엄마는 너를 찾기 위해 12년을 살아왔다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다른 사람들이 아이의 마음속에 깊이 파놓은 상처를 보았다. 그리고 모든 말을 삼켰다. 나는 네가 믿으라고 강요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에게 진실을 보여줄게. 지우는 고개를 돌렸다. 진실 같은 거 이제 필요 없어요. 왜 다들 거짓말만 하는데요? 왜 어른들은 전부 거짓말만 해요? 서연은 보육원 정문 밖에 아주 오래 서 있었다. 하늘이 완전히 어두워질 때까지. 그녀는 오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쉬었지만 단단했다. 이제 조용히 재심만 기다리지는 않겠습니다. 강가를 온 한국 앞에 끌어내 주세요. 사흘 뒤 강 회장은 서연을 강그룹 본사 로비로 불렀다. 그는 그녀를 따로 부르지 않았다. 그는 직원들, 기자들, 강민준, 그리고 지훈 앞에서 불렀다. 넓은 로비는 환하게 밝았다. 카메라들은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서연이 들어서자마자 날달걀 하나가 날아왔다. 그것은 그녀의 어깨 위에서 깨졌다. 노른자가 가슴 아래로 흘러내렸다. 누군가 욕을 했다. 자식 버린 여자. 아직도 여기에 올 얼굴이 있어? 지우는 로비 한쪽에 서 있었다. 아이의 두 손은 가방끈을 꽉 움켜쥐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두려움과 아픔, 그리고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는 혼란으로 가득했다. 강 회장은 계단을 하나씩 내려왔다. 그는 서연의 발밑에 돈다발 하나를 던졌다. 돈이 번쩍이는 돌바닥 위로 흩날렸다. 그거 들고 사라져라. 그 불쌍한 아이를
네 더러운 인생 속으로 끌어들이지 마라. 로비 전체가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강민주는 고개를 돌렸다. 12년 전과 똑같은 비겁한 침묵이었다. 서연은 몸을 숙였다. 모두가 그녀가 굴욕 때문에 돈을 주울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딱 한 장만 집었다. 그리고 그것으로 옷에 묻은 달걀 자국을 닦았다. 그런 다음 그 지폐를 접어 안쪽 주머니에 넣었다. 강 회장이 눈살을 찌푸렸다. 지금 뭐 하는 거냐? 서연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붉었지만 목소리는 소름 끼칠 만큼 차분했다. 이 지폐 증거물로 쓰겠습니다. 당신 재판에서요. 웅성거리는 소리가 일어났다. 강 회장은 반초 동안 멈칫했다. 딱 반초뿐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보았다. 그녀의 인생을 산채로 묻었던 자가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그날 밤 지우는 오래된 아동 인수 장부를 다시 펼쳤다. 그는 강재단이라는 글자를 눈이 붉어질 때까지 바라보았다. 그리고 보육원의 낡은 휴대전화로 12년 전 기사들을 검색했다. 강가 며느리 사고 유발, 감옥에서 출산, 아기는 호흡부전으로 사망. 지우는 기사 속 날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은팔찌의 날짜를 바라보았다. 생일은 일치했다. 하지만 한 가지가 맞지 않았다. 만약 그 아기가 구치소에서 죽었다면 왜 사흘 뒤 강재단은 신생아 남아 한 명을 보육원에 맡겼을까? 그는 빨간 펜을 들고 그 두 날짜에 동그라미를 쳤다. 처음으로 버려진 아이의 눈에는 아픔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의심도 있었다. 그리고 그 의심은 강가의 거짓말 벽에 생긴 첫 번째 균열이었다. 그날 밤 오 변호사는 낯선 번호로 전화를 받았다. 전화를 건 사람은 한 문장만 말했다. 그해 아이를 태우고 간 운전기사가 한서연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사흘 뒤 한 늙은 남자가 오 변호사의 사무실로 찾아왔다. 그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검은 코트로 얼굴의 절반을 가리고 있었다. 서연은 그를 바로 알아보았다. 강 회장의 전속 운전기사. 서류에는 6년 전 병으로 죽었다고 기록된 사람. 그는 낡은 녹음기 하나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저에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가지고 죽을 수는 없습니다. 오 변호사가 녹음기를 켰다. 지직거리는 소리가 울렸다. 그리고 강 회장의 목소리가 방 안에 나타났다. 운전자를 바꿔라. 지하주차장 CCTV를 지워라. 그 여자가 깨어나기 전에 신생아를 병원 밖으로 빼내라. 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앉아 있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그녀를 12년 전 비오는 밤으로 끌고 갔다. 늙은 운전기사는 고개를 숙였다. 제가 그 아이를 태우고 갔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바꿔야 한다고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비겁해서 그 오랜 세월 숨어 지냈습니다. 서연은 손을 꽉 쥐었다. 그녀는 그에게 그 12년 동안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지 아느냐고 묻고 싶었다. 하지만 그의 눈물이 먼저 탁자 위로 떨어졌다. 죄송합니다. 제가 진술서에 서명하겠습니다. 바로 그때 문 밖에서 급브레이크 소리가 울렸다. 날카로운 충돌음 하나가 건물 앞에서 터졌다. 길 아래에서는 검은 차 한 대가 법률사무소 입구를 향해 그대로 들이받은 상태였다. 늙은 운전기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들이 저를 찾아냈습니다. 모두가 늙은 운전기사가 입막음 당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경찰이 증인을 보호한다며 너무 빨리 나타났을 때 서연은 자신의 옷깃에 달린 작은 카메라만 바라보았다. 그녀는 차분하게 말했다. 참 빨리도 오셨네요. 경찰관의 얼굴이 굳어졌다. 바로 그때 뒤쪽 골목에서 특별검사가 2명의 수사관과 함께 걸어 나왔다. 검은 차는
갑작스러운 공격이 아니었다. 그것은 역으로 놓은 덫이었다. 늙은 운전기사가 사무실에 들어온 순간부터 건물 주변의 모든 통화가 감시되고 있었다. 차량 번호판은 기록되었다. 가짜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 방금 보내진 송금 명령도 차단되었다. 증인을 사무실 밖으로 빼내라는 지시를 경찰이 받는 장면도 모두 녹음되었다. 서연은 길 밖에 부서진 차를 바라보았다. 12년 전 저들은 사고 하나로 저를 묻었습니다. 오늘도 사고 하나로 증인을 묻으려 했고요. 늙은 운전기사는 펜을 들고 진술서에 서명했다. 이번에는 그의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서연은 창가에 서서 강 회장의 사람들이 수갑을 차고 끌려가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첫 번째 문일 뿐이었다. 그 문 뒤에는 아직도 그날 밤의 사고가 있었다. 병원 기록이 있었다. 이름이 바뀐 아이가 있었다. 그리고 왕좌 위에 앉아있는 그 늙은 남자가 있었다. 그는 곧 알게 될 것이다. 가장 무서운 덫은 도망치는 사람을 잡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줄을 쥔 자를 빛 아래로 끌어내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강그룹이 상장 기자회견을 여는 날, 행 사장은 대관식처럼 환하게 빛났다. 강 회장은 박수 소리 속에서 무대 위로 올라갔다. 강민주는 옆에 서서 비싼 정장을 입고 깨끗한 후계자처럼 엄숙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아무도 그 천 아래에 12년의 피와 거짓말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서연은 맨 뒷줄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오 변호사가 있었다. 그리고 지우는 연문 뒤에 서 있었다. 아이의 손에는 오래된 아동인수 장부에서 찢어낸 종이 조각이 들려 있었다. 그는 아직 서연을 완전히 믿을 용기가 없었다. 하지만 강가도 더 이상 믿지 않았다. 강 회장은 마이크를 잡고 낮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강그룹은 늘 도덕을 최우선으로 삼아왔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사회에 대한 책임을 회피한 적이 없습니다. 행사장 전체가 박수를 쳤다. 한 기자가 일어나 물었다. 강 회장님, 회장님께서는 12년 전 한 사건으로 가족도 큰 상처를 입었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 돌아보셔도 그 강경한 입장은 여전히 같습니까? 강 회장은 살짝 한숨을 쉬었다. 강간은 범죄를 감싸지 않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가족이라 해도 우리는 법에 맡겼습니다. 서연은 아래에 앉아 손을 꽉 쥐었다. 오 변호사가 몸을 기울여 낮게 물었다. 괜찮으세요? 서연은 무대를 바라보았다. 시작해 주세요. 바로 그때 강 회장 뒤에 대형 화면이 갑자기 꺼졌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일어났다. 그리고 오래된 카메라 영상 하나가 나타났다. 호텔 주차장. 12년 전 비 오는 밤, 강민준이 술에 취한 채 운전석에서 내려왔다. 그의 셔츠는 피로 얼룩져 있었다. 다른 화면에서는 서연이 어머니의 입원 서류에 서명하고 있었다. 그녀는 사고 현장에 없었다. 그녀는 그 차를 운전한 적이 없었다. 박수 소리는 순식간에 사라졌다. 한 기자가 벌떡 일어났다. 잠깐만요. 운전석에서 내린 사람이 강민준 이사입니까? 다른 기자가 무대 쪽으로 몸을 돌렸다. 강 회장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강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마이크를 낚아챘다. 저건 조작된 영상입니다. 누군가 상장일을 앞두고 강그룹을 무너뜨리려는 겁니다. 오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목소리가 행사장 전체에 또렷하게 울렸다. 이 영상은 한영호텔 백업 서버에서 복구된 CCTV입니다. 시간, 저장 코드, 원본 데이터 모두 특별검사가 확인했습니다. 강 회장이 이를 갈았다. 오 변호사, 당신이 지금 누구를 모함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오 변호사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12년 동안 한 임신한 여자를 살인자로 만든 사람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행사장 전체가 얼어붙었다. 강민주는 반걸음 뒤로 물러났다. 서연은 그를 바라보았다. 강민준, 지금도 침묵할 생각인가요?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입술이 떨렸다. 강 회장이 크게 소리쳤다. 경호원, 저 여자를 밖으로 끌어내.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무대를 향해 곧장 꽂혔다. 12년 전에도 회장님은 사람들에게 저를 그렇게 끌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감옥으로 끌려갔습니다. 이번에 끌려가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닙니다. 대형 화면이 다시 켜졌다. 이번에는 녹음 파일이었다. 지직거리는 소리가 행사장 전체에 울렸다. 그리고 12년 전 강 회장의 목소리가 나왔다. 운전자를 바꿔라. 지하주차장 CCTV를 지워라. 내 며느리를 죄를 뒤집었을 사람으로 만들어라. 한 기자가 소리쳤다. 방금 그거 강 회장님 목소리 맞습니까? 다른 기자들이 곧바로 질문을 쏟아냈다. 임신한 며느리에게 아들 대신 죄를 뒤집어쓰게 한 겁니까? 강 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강 이사님, 정말 당신이 운전한 겁니까? 강 회장이 뒤로 물러났다.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다. 소리 꺼. 당장 끄라고. 하지만 이제 아무도 끌 수 없었다. 녹음 파일은 계속 재생되었다. 전속 운전기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아기는 어떻게 합니까? 그 뒤로 강 회장의 차가운 대답이 이어졌다. 그 여자가 깨어나기 전에 병원 밖으로 빼내라. 사망 진단서를 만들어라. 이름을 바꿔라. 행사장 전체가 폭발했다. 서연은 눈을 감았다. 그녀는 이 녹음 파일을 이미 한 번 들었지만 여전히 심장이 산채로 찢기는 것처럼 아팠다. 한 기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어떤 아기입니까? 그해 한서연 씨의 뱃속에 있던 아이 말입니까? 오 변호사는 흰색 밀봉 봉투 하나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맞습니다. 이제 우리는 강가가 죽었다고 발표한 그 아이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대형 화면에는 그 해의 사망 진단서가 나타났다. 발자국도 없었다. 사진도 없었다. 완전한 이름도 없었다. 그저 병원 도장이 찍힌 차갑기만 한 몇 줄 뿐이었다. 그리고 화면은 원본 병원 기록으로 바뀌었다. 같은 날, 같은 시간. 하지만 번호는 신생아 전원구역에 속해 있었다. 한 기자가 더듬거리며 말했다. 그러니까 아이가 죽지 않았다는 뜻입니까? 오 변호사는 두 번째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신생아용 은팔찌 사진이 있었다. 그 위에 새겨진 생년월일은 숫자 하나까지 일치했다. 지우는 연문 뒤에 서서 자기 손목을 내려다보았다. 그 팔찌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아이의 손이 떨렸다. 서연은 돌아서서 아들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녀는 부르지 않았다. 그녀는 진실이 아이 앞까지 스스로 걸어가기를 원했다. 바로 그때 지훈이 밖으로 걸어 나왔다. 행사장 전체가 그 소년을 돌아보았다. 그는 그곳에 서 있는 모든 사람보다 작았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상할 만큼 또렷하게 울렸다. 저도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서연은 굳어졌다. 지우는 낡은 법률책 안에서 누렇게 변한 종이 조각 하나를 꺼냈다. 아이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한 걸음씩 무대 위로 올라갔다. 이것은 보육원의 아동 인수장부에 남아있던 페이지입니다. 제가 그곳에 맡겨진 날입니다. 저를 데려온 사람은 강재단 대리인이었습니다. 강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저 아이는 누군가에게 조종당한 겁니다.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지우는 그를 바라보았다. 아이의 눈시울은 붉었지만 더 이상 겁먹은 눈은 아니었다. 저는 아직 다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아요. 만약 제 엄마가 정말 감형을 받으려고 저를 버린 거라면 왜 저를 보육원에 데려온 사람이 회장님의 재단입니까? 그 질문은 강 회장의 목을 정면으로 찌르는 칼 같았다. 그는 입을 열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오 변호사는 DNA 검사 결과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지훈이라는 이름으로 보육원에 맡겨진 이 아이는 바로 한서연의 친아들입니다. 행사장의 공기가 터져나갔다. 카메라 플래시가 계속 터졌다. 바로 그때 그 해의 늙은 의사가 무대 위로 올라왔다. 그의 머리는 새하얗게 새어 있었다. 그의 손에는 오래된 서류철이 들려 있었다. 그는 서연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저는 두려워서 12년 동안 침묵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아이에게 이름을 돌려주기 위해 왔습니다. 서연은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선생님, 그때 제 아이 정말 살아있었던 거죠? 늙은 의사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는 살아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망 진단서에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너무 비겁해서 당신이 12년 동안 아이를 잃게 만들었습니다. 지훈은 서연을 돌아보았다. 아이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엄마, 그 한마디만으로도 서연은 거의 서 있지 못했다. 그녀는 그 부름을 12년 동안 기다려왔다. 하지만 그녀가 미처 다가가기도 전에 특별검사가 강민준 앞에 서류철 하나를 놓았다. 강민준 씨, 이제도 계속 침묵하실 겁니까? 민준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특별검사는 마지막 녹음 파일을 틀었다. 그 안에는 사고 뒤 민준이 울부짖는 목소리가 들어 있었다. 아버지, 저 좀 살려주세요. 저는 감옥에 갈 수 없습니다. 서연에게 대신 뒤집어 쓰라고 하세요. 행사장 전체가 술렁였다. 한 기자가 크게 외쳤다. 직접 아내에게 대신 죄를 뒤집어 쓰게 하라고 말한 겁니까? 그때 그녀는 당신의 아이를 임신 중이었죠? 민주는 떨리는 눈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서연아, 내가... 서연은 그의 말을 끊었다. 내 이름 부르지 마. 그날 사람들이 나를 끌고 가는데도 가만히 서 있었던 순간 당신은 그 자격을 잃었어. 민주는 카메라 앞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맞습니다. 제가 운전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의 모든 일은 아버지가 지시했습니다. 강 회장은 찬 돌아서서 아들을 바라보았다. 내가 너를 구했잖아.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민주는 눈물 속에서 웃었다. 아버지는 저를 구한 게 아닙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회장 자리만 구한 겁니다. 그 말은 강가를 내려치는 망치 같았다. 하지만 마지막 칼날은 민준에게서 오지 않았다. 그것은 그가 단 한 번도 안아본 적 없는 아이에게서 왔다. 지훈은 무대에서 내려왔다. 그는 민준 앞에 섰다. 행사장 전체가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민준은 아이를 바라보며 입술을 떨었다. 지훈아, 아빠가... 지훈은 반걸음 뒤로 물러났다. 아이의 눈시울은 붉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가슴이 아플 만큼 또렷했다. 아빠라고 하지 마세요. 민주는 얼어붙었다. 지우는 자기 엄마를 대신 죽게 내버려둔 남자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아빠는 아이를 지켜주는 사람이잖아요. 당신은 자기 대신 우리 엄마를 묻어달라고 부탁한 사람이에요. 행사장 전체에 웅성거림이 터져나왔다.
민주는 고개를 푹 숙였다. 12년 전 비 오는 밤보다도 더 낮게 숙였다. 지우는 손목에 은팔찌를 꽉 움켜쥐었다. 12년 동안 저는 엄마가 저를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저를 처음 버린 사람은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이었습니다. 민주는 울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 그 눈물은 12년이나 늦게 왔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사과 한마디보다도 값쌌기 때문이었다. 기자회견 직후 강그룹 주가는 걷잡을 수 없이 폭락했다. 투자자들은 도망쳤다. 협력사들은 계약을 취소했다. 한때 강가를 칭찬하던 방송사들은 증거 장면들을 하나씩 다시 내보내기 시작했다. 허달 CCTV, 운전자 바꿔치기 녹음, 가짜 사망 진단서, DNA 검사 결과, 지훈의 아동 인수 장부 페이지, 그리고 수백 대의 카메라 앞에서 지훈이 했던 말. 아빠라고 하지 마세요. 그들이 12년 동안 묻어두었던 모든 것이 결국 온 한국의 눈앞에서 파헤쳐졌다. 그날 밤 이사회가 긴급 소집되었다. 아무도 더 이상 강 회장을 존경받는 회장님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아무도 예전처럼 그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지 않았다. 강 회장은 지팡이를 짚고 테이블 끝에 섰다. 당신들은 누가 강그룹을 만들었는지 잊었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한 이사회 구성원이 서류철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강 회장님. 아니, 이제는 강 씨라고 불러야겠군요. 방안 전체가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그 사람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강그룹은 임신한 한 어머니를 아들 대신 감옥에 보낸 사람을 대표로 둘 수 없습니다. 그 말은 그해의 칼날을 그대로 되돌려주는 것 같았다. 강가는 살인자가 후계자가 될 수 없다. 하지만 가난한 며느리 하나는 사라질 수 있다. 그날 강 회장은 그 말로 서연을 산채로 묻었다. 오늘 바로 그의 회사가 비슷한 말로 그를 버렸다. 회의만은 그날 밤 바로 통과되었다. 강 회장은 테이블 끝에 앉아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가 평생 붙잡고 있던 의자는 결국 눈 깜짝할 사이보다 더 빠르게 그의 손에서 떨어졌다. 동시에 강민주는 특별검사에게 체포되었다. 사망사고 유발죄, 위증, 증거 은폐, 공문서 위조에 가담한 죄, 한 어머니와 아이의 천륜을 끊어놓은 죄, 그리고 가짜 진술서로 임신한 여자를 감옥에 밀어넣은 죄. 수갑이 채워질 때 그는 서연 쪽을 바라보았다. 마치 그녀에게 무슨 말이라도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그저 가만히 서 있었다. 12년 전 그도 그녀가 지옥으로 끌려갈 때 가만히 서 있었다. 이제는 그가 아무도 자신을 구해주지 않는 기분을 알 차례였다. 첫 번째 재판이 끝난 뒤 강 씨는 지팡이를 짚고 서연을 찾아왔다. 지우는 그녀의 등 뒤에 서 있었다. 아이는 엄마의 손을 꼭 잡고 그를 보지 않았다. 강 씨는 고개를 숙였다. 희끗한 머리카락이 아래로 흘러내렸고 더 이상 예전의 회장다운 모습은 없었다. 한 번만 손자를 만나게 해다오. 어쨌든 그 아이에게도 강가의 피가 흐르지 않느냐. 서연은 그를 아주 오래 바라보았다. 이 사람은 한때 그녀의 가슴에서 아이를 빼앗았다. 한때 그녀의 어머니를 홀로 죽게 내버려 두었다. 한때 그녀가 온 한국 앞에서 고개 숙이게 만들었다. 이제 와서 다시 피를 말하고 있었다. 그녀는 지훈을 자기 품 가까이 끌어당겼다. 피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아이를 엄마에게서 빼앗는 핑계로요. 강 씨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늙었다. 나는 이제 모든 것을 잃었다. 서연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아니요. 당신은 아직 모든 것을 잃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동안 남을 밟고 올라서는데 쓰던 것들을 이제야 잃었을 뿐입니다. 강 씨는 말문이 막혔다. 서연은 주머니에서 그날 그룹 로비에서 주었던 지폐를 꺼냈다. 지폐 가장자리에는 아직 마른 달걀 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그의 앞에 내려놓았다. 그날 당신은 저에게 이 돈을 들고 사라지라고 했습니다. 오늘 제가 당신에게 돌려드립니다. 제 아이의 인생에서 사라져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입니다. 강 씨는 지훈 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지훈아, 너는 강가의 피부치다. 나는 네 할아버지다. 지훈은 아주 오래 침묵했다. 그리고 아이는 고개를 들었다. 진짜 할아버지라면 제가 엄마가 저를 버렸다는 거짓말 속에서 자라게 두지 않았을 거예요. 강 씨가 떨었다. 지훈은 계속 말했다. 할아버지는 예전에 엄마에게 강가에서 사라지라고 했죠. 이제 저도 한마디 하고 싶어요. 재판정 복도 전체가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지훈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제 인생에서 사라져야 할 사람은 엄마가 아니에요. 할아버지예요. 강 씨의 손에 있던 지팡이가 돌바닥 위로 떨어졌다. 지팡이가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메마르게 울렸다. 그것은 하나의 왕좌가 무너지는 소리였다. 서연은 지훈을 품에 안았다. 12년 만에 그녀는 낮의 빛 아래에서 아이를 안을 수 있었다. 감방안이 아니었다. 차갑게 식은 병원이 아니었다. 꿈속도 아니었다. 진짜였다. 몇 달 뒤 한서연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기존 판결은 취소되었다. 그녀의 이름은 되돌아왔다. 하지만 세상을 떠난 어머니는 돌아올 수 없었다. 지훈의 12년 어린 시절도 아무도 보상할 수 없었다. 서연은 어머니의 묘 앞에 서서 하얀 꽃 한 다발을 내려놓았다. 지훈은 옆에 서서 아주 오래 고개를 숙였다. 외할머니는 제가 살아있다는 걸 아셨을까요, 엄마? 서연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셨을 거야. 할머니는 분명히 아셨을 거야. 그녀는 은팔찌를 다시 지훈의 손목에 채워주었다. 이건 더 이상 아픔의 흔적이 아니야. 오늘부터 이건 네가 살아남았다는 증거야. 지훈은 팔찌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엄마를 바라보았다. 나중에 누가 제가 누구냐고 물으면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해요? 서연은 아이의 손을 잡았다. 너는 한서연의 아들이야. 온 세상에 억울하게 누명을 썼던 엄마의 아들. 하지만 단 하루도 너를 버린 적 없는 엄마의 아들. 그날 밤 서연은 지훈을 두 모자의 첫 작은 집으로 데려갔다. 샹들리에 불빛도 없었다. 철문도 없었다. 큰 가문도 없었다. 권력도 없었다. 낡은 나무 탁자 하나와 나란히 놓인 슬리퍼 두 켤레, 그리고 더 이상 거짓말이 없는 방 하나만 있었다. 지훈은 자신의 법률책을 책장에 올려놓았다. 그 옆에는 서연이 감옥에서 12년 동안 써온 노트가 있었다. 병원 이름, 경찰 이름, 간호사 이름, 운전기사 이름, 변호사 이름, 하루하루, 시간 하나하나, 세부사항 하나하나. 아이가 고개를 들어 물었다. 엄마는 이 모든 걸 저 때문에 쓴 거예요? 서연은 아이를 바라보았다. 너만을 위해서는 아니야. 외할머니를 위해서. 그 비 오는 밤에 죽은 여자를 위해서. 그리고 엄마는 네가 돈 있는 사람이 무고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 수 있는 세상에서 자라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야. 지훈은 아주 오래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아이는 노트 위에 손을 올렸다. 나중에 저도
법을 공부하고 싶어요. 서연은 살짝 멈칫했다. 복수하고 싶어서?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저는 앞으로 어떤 엄마도 자기 이름이 무죄라고 불리기까지 12년씩 기다리게 하고 싶지 않아요. 서연은 아이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물이 떨어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쓰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지훈에게 이불을 덮어주었다. 그리고 아이의 손목에 있는 은팔찌 위에 손을 올렸다. 예전에는 강가가 그 팔찌로 아이를 그녀에게서 빼앗았다. 오늘은 바로 그 팔찌가 아이를 돌아오게 했다. 그녀는 아주 낮게 속삭였다. 엄마가 돌아왔어. 이번에는 아무도 너를 데려가게 두지 않을 거야. 강가는 한 어머니를 지옥 밑바닥에 묻기만 하면 진실도 함께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은 잊고 있었다. 진실은 어둠 속에서 죽지 않는다. 그저 가만히 누워 있을 뿐이다. 살아남은 한 어머니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그리고 온 세상이 악인이 스스로 자신의 무덤을 파는 모습을 보게 만들기 위해